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베아트리체 플럼의 손수레를 끄는 목사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자의 말 1963년 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 컨트리 클럽에서 가진 간단한 식후 연설이 아니었다면 이 책은 결코 쓰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날 저녁 시민으로서의 의무감만으로 그곳에 있었다. 지역 개선회의 일원이었던 나는 매년 봄마다 열리는 그 만찬에 반드시 참석해야 했다. 거기에는 300명 정도의 전문가들과 사업가들, 그들의 아내와 손님들, 은퇴했거나 아직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모두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사회자가 연설자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과거에는 주로 정치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었다. 시장이거나 시의원이거나 소년 법원 판사 같은 사람들 말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많이 먹어서 그런지 하품이 나오는 것들을 힘들게 참았다. 드디어 연설이 시작되었다. 그 연설자는 매우 침착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나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고 한마디 한마디를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다. 이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참으로 기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단순하기 그지없는 그날의 주제에서 짜릿함을 느끼다니 말이다. 보스턴 빈민가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서 사역하는 젊은 성직자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는 심각한 불안 가운데 올이 굵은 삼배자루를 어깨에 메고 부유한 사람들이 버린 옷을 주우러 다녔고 추위에 몸을 떨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초라한 시작이 오늘날 미국 굿윌 인더스트리 주식회사로 알려진 세계적인 거대한 글로벌 운동으로 발전했다. 이 단체는 재수선된 의류와 가구들을 판매함으로써 매년 수백만의 달러를 벌어 수천 명의 장애인의 급여로 사용하고 있다. 연설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나는 흥분한 상태로 필기하고 있었고 내 다음 책은 이걸로 정했어 라고 혼잣말을 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아침도 먹지 않은 채 어제 만찬 때 연설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었던 이웃의 집으로 급히 달려가 물었다. 어제 연설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가 흔쾌히 응대해 주었다. 그의 집과 회사 전화번호도 알려드리죠. 그의 이름은 로이 A. 페리이고 마이애미 시티 은행의 부사장이자 플로리다 남부 굿윌 인더스트리의 사장이에요. 무슨 이유로 찾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매우 바쁜 사람이에요. 혹시 어제 연설문 사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왜죠? 책을 쓰려고 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바로 손수레를 끄는 목사예요. 그렇게 시작된 책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다. 바라건대 본서가 그날의 연설문만큼이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면 좋겠다. 1장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때는 내전이 3년째 계속되고 있던 시기였다. 나라에는 더 이상 평화가 없었고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이웃이 이웃을 대적하는 그런 슬픔으로 물든 시대여서 아기가 태어나기에 적합한 환경이 절대 아니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잠자고 있던 갓난아기 에드건은
마치 저 헐벗고 굶주린 군인들, 부상자들과 불구가 된 자들, 죽은 자들, 또 한때는 아름다웠던 집들이 불에 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폐허로 변한 모습과 전쟁으로 분열되고 병들어 죽어가는 나라, 그리고 외롭고 무거운 짐에 억눌려 밤을 지새우는 링컨 대통령의 마음을 알고 있기라도 하듯 뒤척거리며 훌쩍였다. 에드거의 어머니 레로나 헬림스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벅찼다. 그녀의 아기가 아무런 장애 없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셨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다. 아기가 태어났던 끔찍했었던 날의 기도를 그녀는 기억한다.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그녀의 몸이 떨린다. 바로 그녀가 오두막 밖으로 떨어졌던 날이었는데 그녀는 온통 뱃속의 아기 생각뿐이었다. 하필이면 그때 남편은 숲으로 일하러 가서 곁에 없었다. 그녀는 마치 마비된 것처럼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기도했다. 긍휼하신 아버지, 저를 일으켜 주세요. 뱃속의 아이가 이 충격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무사히 태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녀는 여전히 그 딱딱한 곳에 힘없이 누워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애원했다. 하나님, 만약 저와 아이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이 아이가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마비되었던 몸에 감각이 서서히 돌아왔다. 타박상이 가져온 통증이 너무나 반가운 순간이었다. 그리고 1863년 1월 19일 뉴욕에 있는 말론 마을 근처의 한 오두막집에서 그녀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주 건강하고 튼튼했다. 벌목꾼들의 대장이었던 아버지와 벌목장 요리사였던 어머니는 아기의 이름을 에드거 제임스라고 지었다. 훗날 수많은 장애인에게 희망과 도움을 안겨주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이 아기는 목재다라는 벌목꾼들의 고함과 함께 숲속의 거목들이 큰 소리로 쓰러져가는 와중에도 벌목장 한쪽의 작은 오두막집에서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었다. 레로나 헬림스는 허기진 벌목꾼들을 배불리 먹이는 고된 일을 겨우 마치고 돌아와서 고이 잠들어 있는 아들과 함께 잠깐의 휴식을 취했다. 그녀는 아기를 바라보며 에드거 제임스 헬림스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고 한층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복음 전도자라고 불렀다. 바로 그때 거친 벌목꾼들을 능숙하게 지휘하는 아기의 아버지 윌리엄 S. 헬림스가 큰 소리로 아주 자랑스럽게 외쳤다. 에드거 제임스 헬림스, 농부가 될 자여. 그는 아들이 당연히 농부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농부들의 선구자였던 아버지와 어머니 두 가문의 오랜 농부의 혈통을 물려받지 않았던 건가? 그리고 이 잔혹한 전쟁이 끝나면 포장마차를 한 대 구해서 아이오와로 모여드는 이민자들의 대열에 합류하여 새로운 땅에서 농사를 지을 거라는 계획을 머릿속에 그렸다. 햇볕에 그을린 윌리엄의 얼굴은 흥분과 기쁨으로 물들었다. 그가 낮에 벌목꾼들을 지휘하며 바쁘게 보내는 동안에는 그런 앞날의 모험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저 등불 아래 누워 휴식을 취하고 아내와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는 했다. 그의 형 제임스는 8년 전에 아이오와주 서부 나슈아로 이주했다. 그 당시 마을에는 통나무집 2채와 판잣집 1채가 전부였다. 제임스는 시더강에 최초의 다리를 놓았소.
윌리엄은 다시금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푸르른 눈동자로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의 두 눈에 담긴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개척자들의 혈통을 지닌 사람들이었지 않은가. 윌리엄의 형 제임스와 그 가족이 보내온 열정 가득한 편지들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 제임스는 서부의 발전 가능성을 두루 설명했고 가끔 아이오와 신문들에서 초기 정착민들에 관한 기사를 오려내어 동봉하기도 했다. 윌리엄은 이를 조심스럽게 보관했고 읽고 또 읽었다. 제임스는 40에이커 규모의 농장에 살고 있소. 윌리엄이 또 다른 장작을 불에 던지면서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땅이 필요하오. 그래야 에드거가 크면 나와 같이 농장 일을 할 수 있지.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옆에 자기 농장을 꾸려서 살 수 있지 않겠소. 바로 그때 어린 에드거가 마치 항이라도 하는 것처럼 불편하다는 듯 소리를 냈고 레로나는 재빨리 달려가 아기를 달랬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물었다. 대초원에도 학교가 있나요? 교회가 생길 것이오. 윌리엄이 약속했다. 그리고 감리교단 소속의 순회 목사 한 분이 오실 것이오. 확실하오. 그는 우리의 난로가에 오면 항상 환영받을 것이고 필요하면 음식과 침대를 내어줄 것이오.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그는 우리 오두막집에서 기도 모임을 인도하면 돼요. 하지만 학교는 어떡하죠? 어린 에드거의 어머니 레로나는 학교를 고집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하기 전 그녀의 아버지는 아내의 발음과는 달리 레로나가 여성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했고 졸업한 후 그녀는 윌리엄 헬름스와 결혼할 때까지 학교에서 가르쳤었다. 에드거가 공부할 나이가 될 쯤이면 좋은 학교가 세워질 것이오. 윌리엄이 확신하며 말했다. 다만 농장에 할 일이 많아서 에드거도 일을 도와야 할 테니 공부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오. 레로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는가. 에드거의 어머니 레로나 키샤셔리는 일이 아주 많은 농장에서 자랐다. 그것도 여자아이에게 있어 학교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엄마의 엄한 교육 아래서 말이다. 레로나는 아버지께 낭독하는 것을 들려드리기 위해 매일 아침 4시에 가족들이 잠에서 깨기 전에 일어났다. 그녀가 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수년간 제임스로부터 받아온 낡은 편지 묶음을 서랍에서 뒤지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다. 아이오와 신문에서 오려낸 누렇게 바랜 종이 조각들도 함께 묶여 있었는데 10년이 다 된 것들도 있었다. 윌리엄은 오래된 기사들에서 발췌한 내용부터 읽어주기 시작했고 레로나는 듣는 동안 인쇄된 문자들의 배경 현장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시각화해 나갔다. 그녀는 상상 속에서 어마어마한 수의 이민자들이 아이오와주로 들어오는 광경을 보았다. 먼저 일리노이 출신의 초기 개척자들이 많게는 일주일에 1000명씩 미 개척지에 새 집을 짓기 위해 서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들이 낮에 캠퍼스천으로 덮인 마차로 이동하다가 밤이 되면 그 아래에서 잠을 자거나 혹은 작은 숲이나 산림지대 또는 대초원에 텐트를 치고 휴식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녀가 본 초기 정착민들의 이동 속도는 매우 느렸고 그들이 아이오와로 향하는 여정은 매우 험난했다. 언제 어디서 습격할지 모르는 인디언들에 대한 경계를 한시도 늦추지 않았다. 그들의 대열에는 펜실베이니아 사람들과 유럽 난민들도 있었고 나중에는 뉴욕과 영국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주했다.
곧 그녀는 낡은 신문 조각을 들고 있는 남편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스피릿 레이크 대학살에 관한 내용이라면 읽지 말아요. 레로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윌리엄, 내 말뜻을 알잖아요. 인디언들이 가드너 일가의 캠프장을 전멸한 내용 말이에요. 정말이지 간담이 서늘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럼 읽지 마시오. 남편은 아무라듯 말했다. 아내를 책망하려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근엄하게 말했다. 8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가드너 일가는 가장 초기에 이주한 일반 정착민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들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어요. 윌리엄, 그 인디언들은 사악하기 그지없는 야만인들이에요. 어떻게 그 불쌍한 가드너 뒤에서 총을 쏠 수가 있었죠? 당시 가드너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려고 막 돌아섰던 참이었어요. 분명 그들의 양식도 날로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말이에요. 그들은 가드너를 그렇게 죽인 후 가드너의 부인과 루스 부인을 총부리로 쳐서 죽이고 승리의 표시로 그들의 머리 가죽을 벗겨갔어요. 잊어버리시오, 윌리엄이 말했다. 우리가 이주하게 되면 친척들에게 가는 것이요. 제임스의 농장과 그의 가족들 말이요. 제임스는 10년 넘게 그곳에 살고 있어. 그러니 스피릿 레이크 대학살은 그만 잊으시오. 그녀도 잊고 싶었다. 하지만 그 불행한 운명을 가진 캠프장의 아기들이 문 기둥과 나무에 세게 던져져 죽은 일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다. 당시 세 그룹의 초기 정착민들이 그 끔찍했던 대학살의 첫날에 몰살을 당했다. 생존자는 4명의 백인 여성뿐이었다. 그녀들은 노예로 끌려갔고 그중 금발의 아비가일은 가드너의 14살 된 딸이었다. 가여운 소녀예요. 레로나는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윌리엄, 그 아이는 겨우 14살이었어요. 우리 메리 알지나보다 겨우 6살 많을 뿐이에요. 윌리엄은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의 아내를 조금 화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건 오래된 일이지 않소. 그는 아내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왜 아직도 과거의 상처를 곱씹고 있는 것이오. 어쨌든 아비가일은 결국 풀려났소. 이 기사에는 그녀를 구출해준 양크턴 사람이 그녀의 몸값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도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 바로 말 2마리, 담요 12개, 밀가루 2통, 담배 20파운드, 청색 인디언 문양으로 만든 천 32야드, 거친 면으로 만든 천 37.5야드, 리본과 다른 사소한 물품들이 있어. 그리고 거액의 돈도 지불했소. 아비가일은 용감한 소녀였소. 당신도 개척자의 삶을 살려면 더 담대해져야 하오. 윌리엄은 다시 신문 조각들에 담긴 기사 내용에 집중했고 레로나는 어린 아들 에드거에게 시선이 향했다. 그녀는 같은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에드거가 용감한 사내가 되길 바랐다. 윌리엄과 그녀의 친지 중에는 용감한 사람들이 많았다. 가족 모임을 가질 때면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 중에는 어리지만 매우 용감했었던 소년 존 홀덴도 있었다. 그는 워싱턴 육군 부대의 최연소 군인이었다. 홀덴, 레로나의 할머니인 유니스가 프란시스 해리스 주니어와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성이었다. 그들의 자녀 중 한 명인 검은 눈동자의 활발한 성격을 가진 사랑스러운 메리가 나중에 레로나의 아버지 다니엘 셜윈과 결혼했다. 매사추세츠주 워터타운의 초기 정착민 중의 하나였던 영국의
디니아누스 홀데는 1637년에 명예시민으로 성정되기도 했었다. 그리고 그의 가문에는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남자들이 다수 있었다. 하지만 자유를 노래했었던 어린 소년 존 홀덴과 같이 빛나는 전설로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 직전 매사추세츠의 농부였던 존의 아버지는 짙은색 원목 재질의 은색 장식이 달린 아름다운 피리를 존에게 생일 선물로 주었다. 부는 법을 배워라. 아버지가 존에게 말했다. 너는 좋은 귀를 가졌다. 존은 잠시도 허비하지 않았고 매일 틈만 나면 연습했다. 몇 달 후 그는 영혼을 울리는 연주로 마을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했다. 저 소녀는 대단한 음악성을 타고났어. 보스턴에서 온 한 방문객이 열광하며 말했고 곧 웃으며 덧붙였다. 그는 머지않아 영국의 황소와 사자 같은 영국군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네. 존은 이 농담 같은 말들을 소중히 여겼다. 그에게는 농담이 아니었다. 이는 식민지 혁명군에 가입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존은 아주 진지하게 물었다. 아버지, 만약 영국의 황소와 사자 같은 군인들이 정말 쳐들어온다면 저도 이 피리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있나요? 물론이다. 존의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너는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것이다. 존은 매일같이 그의 강아지 지프를 데리고 그가 자주 가던 언덕으로 올라가 피리 부는 연습을 했다. 그러던 어느 암울한 날에 혼자 돌아온 지프가 주인의 방에 들어가서 애절하게 울었다. 많은 사람이 숲과 들판을 샅샅이 뒤졌지만 실종된 소년의 흔적은 찾지 못했다. 존을 찾는다는 공지는 인근 마을들에까지 붙여졌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사람들은 결국 존이 사망했거나 인디언들에게 붙잡혀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까지 전쟁이 한창이었다. 존의 고향에서도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할당되어 참여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을 통해 홀덴 농가로 어떤 소식이 전해져 왔다. 어떤 12살짜리 소년이 워싱턴 육군 부대에서 피리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 헛걸음일 수도 있었지만 농부 홀덴은 7일 동안 말을 타고 달려 뉴욕에 있는 육군 본부에 도착했고 당시 그곳에 있던 헨리 녹스 장군에게 그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저기 저 소년이 당신의 아들이요. 장군의 군복을 입고 피리를 불고 있는 한 소년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신병들을 훈련하고 있어. 저 소년은 우리 모두의 대장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 나는 한 번도 그가 힘들다고 투덜대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소. 비록 부대에서 가장 어리지만 하지 못한다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소. 불과 몇 분 후 그 어린 소년군이 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겼고 목이 맨 소리로 엄마와 강아지 지프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그때 자리를 비켜주었던 녹수 장군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와 아들을 사령부로 안내하라는 총사령관의 명령을 전했다. 조지 워싱턴 총사령관은 울먹이는 존을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이야, 네가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부모의 허락도 없이 그들을 떠나 우리 군에 합류하게 되었는지 말해주지 않겠니? 너는 우리 부대의 가장 용감한 소년 중 한 명이란다. 그러니 말해보렴. 도망쳐 온 건 아닌 거지?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존이 놀라며 대답했다.
저는 소집되어 온 거예요. 제가 강아지 지프를 데리고 소렐 언덕으로 가서 피리 부는 연습을 하고 있었을 때 남자들이 가득 탄 큰 마차 한 대가 다가왔어요. 그들이 저를 보더니 멈춰섰고 안녕 피리 부는 어린 소년 올라타 우린 네가 필요해 라고 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영국군이 쳐들어왔는지에 대해 물었고 그들은 맞아 그러니 서둘러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차에 올라탔고 마차는 아주 빠르게 보스턴을 향해 달렸어요. 저희는 거기서 부대에 합류했어요. 이게 전부예요. 조지 워싱턴 총사령관은 특유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소년의 뺨을 어루만지며 피리를 불어보라고 했다. 조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 앞에서 씩씩한 행진곡을 매우 자랑스럽게 연주했다. 그리고 조는 총사령관의 명을 받고 그가 훈련하고 있던 신병들을 해산시킨 다음 그의 장관들에게 경례와 함께 무언의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존의 그런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을 벅차게 만들었다. 소년이 돌아오자 녹스 장군이 물었다. 네가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니? 존은 귀까지 빨개지면서 더듬더듬 말했다. 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애원했다. 제발 1년만 더 있게 해주세요. 그땐 저도 13살이에요. 아버지를 도와 농장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이제 어머니도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남아있고 싶어요. 곧 전쟁이 끝날 거예요. 그때 돌아갈게요. 존의 이름은 워싱턴 DC의 혁명군 명단에 올라갔고 전쟁 이후 수년간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았다. 그는 워싱턴 육군부대의 가장 용감한 소년 중 한 명이었어요. 우리 아이도 그와 같이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레로나가 말했다. 그녀의 남편은 아이오와에 관한 마지막 신문 조각까지 서랍 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크게 하품을 했다. 잠잘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이었다. 그는 어린 두 딸 메리 알지나와 아이다 에스텔의 생년월일 그리고 에드거 헬름스의 생년월일도 같이 적어둔 낡고 오래된 성경을 펼쳤다. 그리고 아이오와 대초원에서부터 받은 편지를 꽂아놓은 시편부터 읽어나갔다. 레로나는 가끔 남편이 유명한 성경 구절을 큰 소리로 읽을 때마다 약간 혼란스러웠지만 그가 기도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때가 바로 그녀가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남편과 결혼한 것에 대해 겸손하게 감사드리는 때였다. 그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모습으로 기도했다. 2장 헛간에서 부르짖는 아버지의 기도. 1865년 내전이 끝난 직후 헬름스 가족도 포장마차를 타고 이동하는 대열에 합류하여 아이오와로 향했다. 당시 에드거는 야무지고 당돌하며 고집이 매우 센 2살짜리 꼬마였다. 그는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면 종종 가까이 있는 물건을 주먹으로 탕탕 치곤 했다. 이러한 성격은 평생을 그와 함께했다. 에드거는 무엇에 마음을 정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오. 그의 아버지가 나무라듯 말했다. 그때 황갈색 머리카락을 산들바람에 흩날리며 햇살로 인해 볼까지 발그레해진 레로나가 바로 옆에서 신나게 황소들을 몰고 있는 듬직한 벌목꾼들의 대장을 짓궂은 눈짓으로 힐끗 쳐다보았다. 윌리엄 당신도 똑같아요. 레로나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 그 증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초원 농장으로 가서 살기로 정했잖아요.
덜거덕거리는 포장마차는 몇 날 며칠을 계속 달렸다. 그들 외에는 푸르고 푸른 하늘과 단조로운 풍경이 이어졌고 몇 킬로를 지날 때마다 판잣집이 한 채씩 보이곤 했다. 윌리엄은 앞으로의 모험에 대한 생각으로 매우 들떠 있었다. 훌륭한 그의 목소리를 높여 찬송가를 신나게 불렀고 레로나도 이에 동참했다. 하지만 어딘가 숨어있을 인디언들에 대한 경계는 항상 늦추지 않았다. 곧 옛적 부흥회 때 자주 불렀던 찬송의 노랫소리가 대초원으로 향하는 길에 울려 퍼졌다. 윌리엄과 레로나는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다. 그들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무엇이든 버리고 가야 했지만 옛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복음은 반드시 새로운 곳으로 가지고 갔다. 레로나는 그 단조로운 풍경을 보면서 지루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녀와 함께 항상 함께하던 나무와 관목들이 그리워졌다. 게다가 거침없이 부는 바람 때문에 깔끔함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계속되는 햇빛에 눈까지 상했다.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별이 밝게 빛나는 시원한 저녁에 같이 이동하던 사람들과 함께 모닥불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시끄럽게 떠들던 아이들이 별일 없이 잠자리에 들고 나머지 가족들은 헬림스 부부의 커다란 포장마차 주변에 모여 앉아 웃고 떠들다가 결국에는 멈출 줄 모르는 한품을 참지 못하고 모두 돌아가 잠을 청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자기 전 부르는 찬송과 윌리엄의 간결하고 직설적이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이 어린 대화 같은 기도였다. 헬림스 가족은 아이오와주에 도착한 후 처음 몇 년간은 나슈아에 머무르면서 형 제임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며 개척자의 삶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들도 수많은 이주자와 마찬가지로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또 제임스의 아들 뉴엘 헬림스가 1863년에 정착한 곳이기도 한 스피릿 레이크로의 긴 여행을 떠났다. 이 무렵 어린 에드거는 9살의 건장한 소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에게 있어 매일 야생 닭을 사냥하고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정말 스릴 넘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생각이 많아졌다. 레로나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었다. 윌리엄과 그녀는 이를 땅을 사는 데 투자하여 그들만의 농장을 꾸려 정착하고 싶었다. 그리고 1872년 가을 마침내 그들이 원했던 땅을 발견했고 그들의 소유가 되었다. 이는 동쪽 오코보지 호수 호반의 113에이커 규모의 농장이었고 스프릿 레이크라는 작은 마을과는 약 1.5마일의 거리였다. 이보다 더 좋은 시기가 없다고 할 만큼 출발은 최적의 시기에 이루어졌다. 그 지역에 새로운 번영의 시기가 찾아왔기 때문이었다. 처음 5년간의 수확이 좋았다. 초창기의 경제 침체는 이제 옛말이 되었다. 남자들은 더 이상 곡물자루로 만든 바지를 입지 않아도 되었고 여자들은 붉은색 뿌리를 가진 식물로 일명 대초원의 차를 우려내지 않아도 되었다. 대부분의 비어있던 땅이 하나둘씩 채워져 갔다. 공립학교가 몇 군데 세워졌고 우편제도도 완성되어 가는 중이었다. 순회 목사가 새 건물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이제는 누구도 굶주리지 않았다.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헬림스 가족은 바로 이런 희망이 넘쳐나는 시기에 이주한 것이었다. 1873년에 새로운 농지에서 막 농사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던 광경이었다. 나이에 비해서 힘이 세고 키도 컸던 어린 에드거는
새벽부터 일어나 본인 몫의 농장 일을 시작했고 또 밭에 나가 일하기도 했다. 레로나와 딸들은 그곳에서의 첫 해를 큰 성공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비버가 집을 짓듯이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첫 수확이 한창이던 시기에 엄청난 재앙이 닥쳤다. 이는 아이오와주 북서부 역사에 길이 남게 될 메뚜기 재앙의 맹습이었다. 그 끔찍한 재앙은 엄청난 파괴를 초래했고 지역의 경제에 거의 회복이 힘들 정도의 타격을 입혔다. 그들은 한없이 맑은 날이었는데 처음엔 그저 거대한 먹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물체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 불길한 굉음으로 울려 퍼졌다. 정착민들은 공포에 질려 쳐다봤는데 구름으로 보였던 형체는 알고 보니 수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뭉쳐져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 규모는 태양을 가릴 정도로 어마어마했다. 메뚜기 떼는 급강하면서 모든 농장의 작물을 집어삼켜버렸고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했다. 심지어 정원에 있는 모든 녹색의 식물도 이 공격을 면하지 못했다. 어린 에드거는 공포에 질려 망연자실했다. 그 흉포한 무리가 가져다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큰 충격에 할 말을 잃은 아버지와 함께 농장으로 터덜터덜 걸어갔는데 그의 근심 걱정 없던 소년 시절도 그렇게 사라져 가는 것 같았다. 결과는 당연히 참혹했다. 옥수수 껍질은 다 벗겨져 있었고 밀은 전부 쓰러져 있었다. 정말 온전하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알지나가 홀로 키우던 제라늄 꽃도 무사하지 못했다. 심지어 우리 야생 건초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에드거가 한탄했다. 이제 소와 말 그리고 돼지들에게 줄 먹이도 전혀 없어요. 내년엔 심을 씨앗도 없어요. 그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렇다고 겨울을 보낼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우리는 농작물에 의지하며 살아왔잖아요. 윌리엄, 이제 어떡하면 좋지요? 뭐든 해봐야지. 윌리엄이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아들을 불렀다. 아들아, 따라오너라. 어린 에드거는 곧 따라 나섰고 이런 재난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몹시 궁금했다. 그리고 그는 기이한 모습을 한 기계를 바쁘게 다루고 있는 아버지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바퀴에 여물통이 달린 것처럼 보였고 뒤에는 돛이 달려 있었다. 아버지, 그건 무엇에 쓰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거다. 너희도 도울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리고는 에드거와 그의 누나들에게 나무통과 끓는 물을 준비하여 첫 사냥을 준비하라고 했다. 아이들은 완전히 어리둥절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바퀴에 달린 여물통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돛이 달린 여물통을 호숫가 주변에서 이리저리 작동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돛에 부딪혀 여물통 안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저 행동의 목적은 해충들의 소멸이라는 것을 에드거는 어렴풋이 눈치챘다. 하지만 메뚜기가 저렇게 많은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버지가 아이들을 호출하자 아이들은 즉각 반응하여 준비한 나무통을 아버지에게 가져갔고 윌리엄은 기절시킨 메뚜기들을 옮겨 담았다. 그것들을 뜨거운 물에 데워서 말릴 생각이었다. 이것들을 돼지와 칠면조들의 먹이로 사용할 거란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조금 잔인한 만족감이 묻어났다. 그는 해냈다. 이 기발한 먹을거리로 돼지와 칠면조들을 살찌워서 팔아 마련한 돈으로 충분한 양의 씨앗을 살 수 있었고 또 말들이 겨울 동안 먹을 사료도 준비할 수 있었다.
첫 메뚜기 재앙은 1873년 6월에 그들을 덮쳤다. 이로 인해 심한 손해를 입은 농부들은 그것이 그들과의 마지막 만남이었길 바랐다. 그 지역의 한 역사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 침략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알을 그 지역에 낳아두었다. 그 알들은 1874년 이른봄 예정된 계절이 오기도 전에 부화해버렸다. 1cm도 되지 않아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왕성한 생명력과 놀라운 식욕을 가진 곤충으로 인해 지면은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메뚜기 떼는 4년 연속해서 나타났고 농작물과 밭을 파괴함과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과 희망도 산산이 부셔버렸다. 정착민 중 많은 가구가 농작물에 의존하며 살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어린 에드거가 경험한 첫 빈곤과 절망이었다. 그의 집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피난처였는데 이제는 수많은 사람의 비극으로 인해 슬픔의 소리만 가득했다.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인해 농장들은 폐허가 되었고 노동에 지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집을 저당 잡히거나 손해를 보면서까지 농장을 헐값에 팔아야 했다. 그리고 그냥 체념해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그의 가족을 슬프게 했다. 모든 것이 다 메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는 희망차게 시작했지만 이제 살아있는 식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작은 농장들을 지나치면서 마음이 아픈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그런 비극적인 4년을 보내면서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생존자들이 얼어붙은 호수의 얼음을 깨서 작살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잡을 수 있는 물고기조차 부족했다.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그의 가족들은 아무도 배고픔으로 굶주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왔다. 지역 정착민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은 윌리엄 프레스턴 목사였다. 그의 급여는 신자들의 헌금에 달려 있었는데 신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서 그들이 헌금할 수 없었다. 극에 달한 가난과 고난이 온 지역에서 그는 도움을 구해야 했다. 그의 아내는 병으로 앓고 있었고 아이들은 추위에 떨며 굶주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고 갈 옷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에드거는 가족의 식탁에서 목사님들을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의 집은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순회 목사들의 본부였다. 그는 자기 침대를 목사님에게 내어주고 본인은 바닥이나 건초더미에서 자는 것이 익숙했다. 에드거는 연세가 많으신 프레스턴 목사님을 특별히 좋아했다. 에드거는 그분과 그분의 가족들, 특히 진이 굶주리지 않길 바랬다. 50년 후 에드거 헬림스 목사는 자신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해왔던 일을 더 많은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배를 타고 전 세계로 항해하는 동안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이 사건에 대해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가끔 정말 기적 같은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된 내용을 이렇게 썼다. 내 아버지는 교회 집사였다.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께 드릴 급여를 모금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중서부 지역은 당시 메뚜기 떼의 농작물 파괴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아 프레스턴 목사님의 가족에게 음식과 옷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나누었던
그 엄숙한 대화를 나는 절대 잊을 수가 없다. 내가 그 대화에 흥미를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목사님의 자녀 중 한 명이었던 진이 나의 동창이었고 나이도 같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그 사랑에서 한 번도 헤어나온 적이 없었다. 나중에 나의 아내가 된 그녀는 내가 아는 가장 헌신적인 선교사 중 한 명이다. 이 뜻깊은 날, 이제 거의 10대로 접어든 에드거는 아버지를 따라 그의 집에 온 어린 여인을 동정의 눈빛으로 몰래 훔쳐보았다.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은 그녀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 기도가 곧 시작될 것을 알고 두 손을 곱게 모아 기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프레스턴 형제님, 그 지역 감리교회의 든든한 기둥인 헬름스 형제가 말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갑시다. 아버지의 기도는 늘 어린 에드거의 마음을 울렸다. 교회에서, 모임에서, 식탁에서, 난로 주변에서, 혹은 본인만의 비밀 장소로 정한 헛간의 어느 비어있는 공간인 건초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농부 특유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로 그의 심령을 힘들게 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하곤 했다. 에드거는 머리를 숙여 아버지의 기도에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는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목사님 일가족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청했다. 기도를 마친 후 소녀는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진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으나 가슴이 뭉클해져 말을 잇지 못했다. 프레스턴 형제님, 윌리엄이 자신있게 말했다. 분명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게 맡기시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날 아침 교회 집사인 헬름스는 아내에게 호수에서 얼음 낚시하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가서 매주 월요일에 잡는 물고기 전부를 목사님께 드릴 수 있도록 간청해 보겠다고 했다. 그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았다. 근래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아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신들의 이런 베풀미 그들에게 행운을 가져오기를 바랐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단 그만큼의 성과를 이루어낸 헬름스는 스피릿 레이크에 거주하는 마음씨 좋은 현지 상인 존슨 씨를 찾아가서 고마운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일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50년 후에 헬름스 목사는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그 월요일 아침에 가졌던 기도 모임에서 아버지가 프레스턴 목사님과 아픈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간구했는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상기시켜 드리려는 듯이 간구했다. 주님께서는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자 곧 배가 넘쳐날 정도의 물고기를 잡지 않았는가. 이 오코 호수의 어부들도 역시 메뚜기 떼의 파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선한 마음으로 그날에 잡게 될 물고기 전부를 목사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목사님과 어부들을 위해 물고기가 잘 잡힐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날부터 남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물고기들은 떼를 지어 움직였다. 그 월요일은 지역 역사상 어획량이 가장 많았던 날이었다. 바람은 계속해서 남쪽에서 불어왔고 2, 3일 동안 어부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감리교 목사님과 가족들은 겨울 동안 필요한 옷과 식량을 충분히 공급받았다.
정말 그 누구도 아버지와 프레스턴 목사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물고기 더미를 쌓고 또 쌓아 썰매에 실어 스피릿 레이크로 운반하는 동안 그 정착지는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다. 그중 가장 흥분한 사람은 아마도 그날 잡은 물고기 전부를 구매하기로 약속한 상인이었을 것이다. 비록 물고기 종류나 모양 그리고 크기는 각기 달랐지만 그는 대범하게 전에 맺은 계약대로 이행했고 전부 매각하기 위해 물고기를 가득 실은 썰매를 50마일 이내에 있는 모든 지역으로 보냈다. 에드거는 주일 예배는 너무 길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예배 중에 연필을 깎고 손톱을 다듬는 것으로 잘 알려진 그였다. 하지만 주일 바로 다음 날 기적 같은 물고기 어획 후에 가졌던 모임은 절대 잊지 않았다. 그 예배는 정말 환희로 가득했다. 마을 주민 모두가 충분한 식량을 소유하고도 남은 것이다. 이제 누구도 겨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할렐루야. 그는 새 신발을 신은 진을 바라보며 행복감에 벅찼다. 그래서 비록 자기 목소리가 변하고 있는 것과 그가 부르는 것이 소프라노인지 바리톤인지 구분할 줄은 몰랐지만 찬송은 아주 힘차게 불렀다. 그는 아멘을 외쳐야 하는 부분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고 묵도하는 시간에는 아무도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대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감사합니다.